네, 이제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57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도시개발법상 투용 방식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57번은 도시개발법상 사업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이제 수용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토지를 조성할 때 필요하고요. 근데 환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교환을 하거나 정비를 할 때 필요하거나 인근 지역보다 지가가 너무 높을 때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기 지문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요. 그랬을 때 수용 방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수용 방식의 요건이 아니라 환지 방식의 요건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는 사업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돈을 받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죠.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공공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민간도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중에서는 조합만 빼고는, 조합을 제하고는 토지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공공은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그렇죠? 3분의 1을 소유해야 되고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요건이, 이게 수용 요건이에요. 그런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죠. 그냥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공익사업의 토지등 취득 보상에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일단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법을 준용해야 되는 건 맞죠. 준용하는데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뭐냐면 이 사업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국토교통부의 사업 인정을 보통 실시계획 고시가 아닌 세부 목록 고시했을 때 토지 수용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 재결 신청은 원래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법에서는 1년인데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에 내면은 충분하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가 있어요. 우리가 원주민 딱지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상환 채권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세 조성 토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토지 상환 채권은 이제 우리가 김영식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 내용을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는요, 도시계획에서 환지 계획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환지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묻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환지 계획 기준이 뭐예요? 위, 지, 면, 그렇죠? 토수이환, 토수이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을 검토해서 면적주의와 평가주의를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처의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특별자치구에서 시장에서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청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행정청이 아닌 애들만 구청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의 토지의 공공세 용도가 폐지, 변경돼 사용하지 않게 될 토지에선 환지를 정하자면 다른 토지 환지로 대상한다는 건, 학교를 폐교해서 상업용지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학교한테 다른 학교의 교육청에 다른 학교를 주게 되면 그 토지는 교육청한테 줄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 환지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네 번째, 시행자 입주 환지를 정할 때에는 임차권의 동의를 요하지만 소유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환지에서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있죠. 환지를 정하지 않을 때, 일때는 이제 환지 고액에서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입체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아파트나 이런 공유 지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의 신청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환지 부인정은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입체한지는 소유자의 신청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입체한지인데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데 신청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5번째, 시행자가 과소 토지가 된 대로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면서 제외했어요. 그래서 증환지를 하거나 면적에 건물을 지어 증환하거나 뭐예요? 과소 토지한 직권 부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직권을 부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는요. 도시 및 주관 정의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 59. 그래서 정비법상의 용어에 관한 문제네요. 용어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정비법, 주택법은 꼭 용어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1번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해서 이 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즉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 하는 거다. 2번 재건축 사업이 안정비 양호화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건축은 양호하고 재개발은 뭐예요?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하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 부거 공용주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세안의 열가스인 공급시로서 대통령령은 공동이용시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크게 이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죠. 이건 공동이용시나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죠. 네, 해당하고요. 공동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타가소, 농로당 같이 주민들의 뭐예요?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용어죠. 주택보안 사업계획서마다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한 1단계 토지는 주택단지. 1단지, 2단지 할 때 아파트하고 뭡니까? 기반시설,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는데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서 재건축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지상권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나머지 사업은 지상권자를 포함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는 뭔지 볼게요. 도시 주관 정비법상 노후불량 건축물 역시 용어적이죠. 그래서 역시 정비법상의 용어입니다. 용어나 이런 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5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법은 50점 이상을 맞으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 합격하는 지장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 즉 우리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결정하고요.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결정하고요. 보통 노후불량 건축물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기준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더 극히 열악하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주변 토지 이용상을 비추어 주거에 불리한 곳에 위치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한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뭐예요? 차를 고치는 가격보다 차를 수리하는 가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로서 그러니까 차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의 건축물 시도 조례로 조례가 정하죠. 위 이의 경우로서 공정한 외연도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위의 경우 당해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20년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관되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에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인데요. 보통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20에서 30년이라는 게 있고요. 40년이 있는데 이 40년은 보통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면 몸에 40살에서 비용이 들어 40년이고 그게 한 20, 30이거든요. 비용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준공대 20에서 30년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서 비용은 40년을 기준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뭐예요? 20에서 30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및 중앙정비법상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광 특특 시죠. 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의 정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정비 기본 계획은요, 그렇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는 짜지 않고 국장은 짜지 않죠. 일반 특광 특특 시 특별 도시는 시장에 수립한 도시의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사의 기본 방향, 계획 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용 정비 기반 시설, 지역 환경 등 현황을 포함한다. 방향을 잡는 계획인 거 맞죠? 자, 세 번째, 특광 특특 시장이 수립할 때는 30일 중요한 공람하는데 정비 계획이 30일이고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14일 이상이고요. 이상 공람하고 정비 계획이 주민들한테 집중하니까 30일을 기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특별 특수시 기본에 수립된 변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도시안 정비 기본의 작성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죠. 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는요. 도시 및 주한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절차. 그래서 재개발 시행 절차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짜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재개발이니까 뭐는 필요 없냐면 기본적으로 그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대로 구역 지정하면 거기서 보통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고요. 조합이 이제 시공사를 보통 선정하고 자, 선정하면 시공사 선정에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요. 그래서 인가를 받죠. 그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관리 처분을 할 때는 뭐야? 분양 신청, 분양 통지하고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을 짜고 처분 인가를 받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철거하고 시공하고 준공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모든 절차가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앞대가리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디귿이 먼저네요. 정비 기본 계획, 그렇죠? 정비 기본 계획 들어가고 디귿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가네요. 정비 계획 및 구역 지정. 그래서 디귿하고 니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디귿 다음에 니은. 그럼 디귿하고 니은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네요. 3번하고 4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조합 만드는 내용은 없네요. 시공사전 정도 없고요. 사업 시행 계획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사업 시행 주문 관리 처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모든 절차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핵심 절차가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고조선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연맹국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옥조 동해 끝난 다음에 삼국시대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에 남북시대,
남국 시대는 발해하고 이제 신라가 있을 때,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순서대로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시대를 빼는 것처럼 국사 시간에 빼고 이제 전체의 흐름을 받는 것처럼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전체 내용에서 중간중간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순서를 잘 나빠서 하게 됩니다. 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63번은 정비사업의 종류를 묻는 문제네요. 어떤 사업에서? 63번에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문제예요. 정비사업을 묻는 문제인데 종류를 묻는 문제예요. 어떤 종류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 이 사업의 정의.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심이 주관하는 정비법상 다음에서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뭐냐라는 거예요. 정비기관이 양호하고 노블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자, 양호하면 재건축이죠.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시설, 오피스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보통 이제 오피스를 공급하는데 오피스를 공급하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재건축에서 이제 오피스를 하려면 전체의 면적이 30% 이내로 하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오피스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양호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양호하면 뭐야? 재건축이라고 했죠. 양호하면 재건축. 그래서 이거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열악하다 그러면 뭐야? 재개발이 나오고 열악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극히 열악하거나 뭡니까? 보전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야?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수용 방식을 하고자 지정된 경우에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하는 구역 중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걸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가라고 되는데 64번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사업 구역의 특례에 대한 문제예요. 특례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은 가난한 지역이니까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나 환지로 했을 때는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의지해요. 근데 수용이나 관리 처분을 갔을 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뭐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수용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수용을 갔을 때에도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이때는 또 뭐예요? 준주거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종, 3종, 준 1, 2, 3 준이니까 종 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답은 뭐예요? 수용이니까 뭐예요? 스환이 스관 3이니까 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문제 보도록 하죠. 정비법까지 다 마쳤고요. 65는 건축법에 관한 문제예요. 건축법상 네, 관한 문제네요. 네. 건축법이 무슨 문제죠? 네. 공작물 축소 신고네요. 자, 우리가 일단 공작물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적인 법이 적용되는데 일정한 크기가 크다든지 너무 넓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뭐예요? 건축법에 적용받습니다. 뭐 5m 넘는 태양열 에너지, 뭐 그런 거, 2m 넘는 옹벽 같은 것들, 8m 넘는 뭐예요? 고가수죠. 8m 이하의 철골 주유 주차장, 30제곱미터가 넘는 지하 대피소 등등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특징이 조심하셔야 될 건 8m 이하의 철골 주유주차장이고 8m 넘는 건 주차장법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요. 8m 넘는 고가 수조가 뭡니까? 내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5m 넘는 시내지 태양이 나왔죠. 태양, 온화의 태양.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그래서 제조시설, 사이로, 그러니까 시멘트 저장 창고 같은 것들, 높이 6m 넘는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 철탑 이런 것들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m의 고가수요, 8m 넘는이죠. 그래서 8m의 철골 주유 주차장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m 이하가 아니라 8m는 기준이 8m 넘는 고가수조고 8m 이하의 철골 조립 주차장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3m. 자, 그다음에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의 종류별 용도 분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래서 66번 문제는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질문. 자, 첫 번째.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 음식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렇죠. 예, 그 이상이 2종 근린생활. 그래서 휴게 음식점은 술을 안 파는 건데 300을 기준해서 300 기준에서 300 이상이면 뭐가 돼요? 우리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300 미만이면 1종 근생인데 일반 음식점은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바닥 면적 합계 150 미만인 단란주점이 1종 근린생활, 이상은 2종 근린생활인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제 2종에 해당하고요.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제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닥 면적 500 미만인 다중생활에서는 2종 근린생활, 그 이상의 숙박시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시원을 말하는데 이 고시원이 500 미만일 때는 2종이고요. 500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로 분류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바닥 면적 500 미만, 5취요 하는 바닥 면적 500 미만은 2종 근생, 그래서 종구시설. 그래서 500을 기준한다는 거. 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관광 휴게시설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극장이나 음악당은 뭐가 되냐면 요거는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 휴게시설은 시설로 분류되는 건 뭐예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이 회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27번 문제는 대수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수는 그죠? 보통 이제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세계상 수선 변경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둥을 바닥, 그렇죠? 보, 그렇죠? 저 내력벽 기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 그죠? 바닥, 기둥, 보, 지붕틀 들어갔다가 증설해체하거나 또는 뭐예요? 세계상 수선 변경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계단을 갖다가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렇죠? 방화벽을 갖다가 구획을 갖다가 증설해체, 수선, 그렇죠? 우리가 그죠? 다가구 다세대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예.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러면 30조에서 수선 변경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력벽에 정해져 30조에서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30이니까. 버즈 볼을 2개 수선해야 돼요? 3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설해체가 되면 1개만 해도 되는데 수선 변경은 3개가 되니까 2번은 일반 수선이 됩니다. 건축 기둥은 3개 이상이니까 3개 수선 됐죠? 3수선. 방화구에 의한 바닥을 증설을 배치하는 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대수선이죠. 다세대 다가구의 경계벽을 건드리면 무조건 대수선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이게 2번이 3개가 돼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수는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대수선이냐 대수선이 아니냐는 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번 문제가 들어가는데,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서 허가를 필요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68번 문제는 이제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네요. 용도 변경에 관한 것은 이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그렇죠. 그 밖에. 그래서 그 밖에 시설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뭐예요? 허가. 밑으로 할 때는 신고가 되는데 맨날 나오죠. 그래서 9개를 28개 용도, 29개 용도를 9개로 하는데 그 밖에 시설이 뭐예요?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이고 주거업무 시설은 뭐예요? 단독, 공동, 그렇죠? 주거업무 시설은 뭐예요? 업무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이 되고 근린생활이 뭐예요? 1종, 2종 근린생활 시설인데 여기서 뭐예요? 그 다중생활 시설은 제외하고 용도 변경할 때는 숙박시설로 불립니다. 교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그렇죠? 여기 들어가죠. 300제곱미터 미만의 야영장, 그렇죠? 노유자 시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설 뭐예요? 판매, 운동입니다. 운동, 숙박시설인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죠. 여기 포함되는 건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미시설은 뭐예요? 문화미 집회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전기통신시설은 뭐예요?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산업시설은 뭐예요? 공장에서 공장, 창고, 운수,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자원순환, 쓰레기. 그 다음에 위험물, 그렇죠? 장례시설, 동물 장례시설까지 포함해서 묘지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은 뭐야?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위로 갈 때는 허가, 밑에서 신고, 좌우로 갈 때는 뭐야?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되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 용도 변경에서 문제를 하나 주면 위로 올라가면 허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필요하니까 업무 시설을 판매 시설하니까 업무 시설은 뭡니까? 네. 여기 있죠. 판매 시설이니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허가가 되냐? 답이 1번이 나온 거고 나머지도 볼게요. 숙박시설 1종 건설인데 숙박시설 1종 건설하면 우리가 숙박시설을 일종 건설하면 신고잖아요. 신고.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장례시설, 종교시설인데 장례시설은 여기 있고 종교시설로 가니까 신고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수련시설은 공동주택인데 수련시설은 여기 있고 공동주택은 여기로 가니까 역시 신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관광했는데 공장은 여기 있고 관광휴게시설은 여기 있으니까 신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게 4개고 상위군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니까 허가 하나, 신고 4개네요.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문제는 자 건축법상 신고 대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건축 신고, 원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경미한 건축물은 85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신고하는데 신고 여력은 1년 정도고요. 그래서 1년 연장할 수 있어서 착공을 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 허가를 받으면 신고를 한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받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면 효력을 상실하는데 우리 건축법이 2년이고요. 건축 허가가 2년이고 신고는 1년. 그래서 1년이니까 기본 1년이기 때문에 2년 1년을 바꿔주셔야 돼요. 틀린 겁니다. 자, 건축 신고는 특별 대출, 특별 시장 구청에다 하고요. 신고는 사전에 사후 신고야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허가를 85제곱미터 미만의 그 증축, 개축, 재축. 그다음에 뭐야?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뭐야? 비도시에서의 건축물.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200제곱미터 3층 미만의 뭐야? 대수선. 그다음에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3m 이하의 증축, 표준 설계도서.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데서 뭡니까?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하인 공장.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서 뭐야?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그다음에 뭡니까?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그다음에 건축법상에 뭡니까? 우리가
증설해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수선과 변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가 대신 신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70번 문제.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소리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네요. 그래서 70번 문제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축법상 4m 도로에 2m 접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강화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갔다 이 안에 그랬을 때는 너비 뭐예요? 4m 이상의 6m 도로에 4m 접해야 돼서 너비 6m에 4m 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일 때는 이제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이렇게 됩니다. 강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그냥 사람이 안 사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없고 그냥 이사가 적용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은 도로에 접해 4m로 2m 접하면 됩니다. 이사.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건축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지에 도로에 접하는 길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정하는 거예요.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너 6, 4 접이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거꾸로 됐네요. 숫자가.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알겠죠?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해외에 있을 때는 예외로 합니다. 주미 장기간 통화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폐지나 변경은 예외가 없고요. 건축법상 도로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 사람하고 차가 받으면 죽을 사자 3m잖아요. 그래서 도로면 예정도로도 건축허가 난다는 얘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문제는 건축법상 허가 및 그 제한. 그래서 허가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층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가 그 제한.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장. 원래 건축 허가는 뭐예요?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특 시군구인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뭐예요? 10만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고 그러나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미 창고라든지 사전에 심의를 거친 것은 21층 이상의 10만이라 하더라도 그냥 구청장의 허가사항이 됩니다. 1번은 이제 20층이니까 21층이 틀렸고요. 자, 2번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을 해당하는 건축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데는 도지사 승인이라도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허가의 거부라는 게 있는데 허가의 거부 스스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딱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영향을 친다는 뭐예요? 위락과 숙박시설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서 지하를 주거용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주거용 거실로 활용할 때는 이거는 이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렇게 하고 3번 건축허가는 건축의 착공을 제한하는 때 그 제한 기간은 2년 플러스 1회. 그래서 2 플러스 1이에요. 제한은 위에서 하는 건데 2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2년에다 1년, 최대 3년.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그래서 기간이 연장 기간이 틀렸네요. 특별시장, 광역시, 도지사는 시장, 구청의 허가나 허정을 제한할 경우 즉시 국장에게 보고하며 보고하는 국장은 지나치다인 점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으면 몇 년의 착수죠? 허가의 착수는 2년입니다. 2년 플러스 1년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하고 기간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특징이 강행복귀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5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문제네요. 75 문제는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 어유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그렇죠. 주민등록증,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입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죠. 그래서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에서는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그래서 준주택에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면 실질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 재정을 관리해서 수립하는 계획 맞습니다. 수도권의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1세대나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원래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적 면적으로 85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했을 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도권이라고 했으니까 85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8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3번 문제. 주택법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네요. 이것도 용어 정의에서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인데도 뭡니까? 현관이나 욕실을 따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유권자가 한쪽에서만 몰아가는 겁니다.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로 구분할 세안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서 구분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에 적합한 건설 주택을 말한다. 하나의 세대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이라도 터서 쓸 수 있도록 세대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의 세대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게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전체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적 면적의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의 주거적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요. 이것은 새로 짓는 것들이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했을 땐 조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300세대다. 그러면 전체의 10분의 1만 해야 돼요. 즉 330. 그 다음에 동당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하는 거. 그리고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를 보여서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고.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이거는 간선시설. 보통 이제 간선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100세대 이상 또는 대지가 5,000평, 16,500 이상일 때는 설치할 때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5,000평이에요.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나 16,500 이상의 대수할 때는 단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1번이 틀린 겁니다. 16,500이 돼야 돼요. 대지는 33,000이 만평이거든요. 근데 5,000평 이상이니까 16,500이 되는 거예요. 간선시설 설치는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야 돼요. 왜? 준공 때까지 완료해야지만이 전기나 수도,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이를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도로 및 상하수도의 설치 비용은 50%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해 주세요. 보통 국가는 우체통만 설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기나 수도, 가스는 공급자가, 그리고 도로랑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지자체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간선시설에 있어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며 전기, 통신, 가스는 지역내는 삼천리 가스 이런 애들 KT가 공급합니다. 국가는 우체통. 자, 5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할 때까지 간선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는 사업 주체는 시행사는 해당 간선시설에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설치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상환 기간은 보통 3년 정도 됩니다. 3년. 일단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사용검사를 받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75번 주택법상 주택 상한 사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75번은 주택 상한 사치에 대한 문제예요.
원주민 아파트 딱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파트 딱지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수가 동산 자본금 5억. 그래서 자본금 5억 이상의 뭐야? 법인이어야 돼요. 법인만 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자, 주택상한세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한세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기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기장이 아니라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상한사채는 무기명 증권을 발행하고 사채금 명의병이요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기명식으로 하고요. 무기명의 상환이 미기명에서 그리고 채권 원부하고 원부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해주고 채권의 성명을 변경해줘야 발행자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틀렸죠? 물권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인 경우에 그의 발행한 주택상한제 효력을 상실하는데 유효하죠. 왜 유효하죠?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 보증을 들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할 때 3년 안에 분양권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회사가 망해도 상실 없어요. 주택 상한사채에 반해선 주택법보다 상법 중 사채 발행. 그래서 주택법 이 법이 먼저 우선하고 주택법이 우선하고 이 법에 없으면 이제 상법의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상법이 적용되는 건 보수적으로 적용돼요. 보충법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76번 사업 주택건설 사업 시행 절차에서 옳은 것은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76번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수가 900세대인 주택 단위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할 수 있다.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300세대씩 나눠서 300세대 이상을 공구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300세대, 900세대면 공구 분할이 가능하죠. 3개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다음에 착공은 보통 5년 안에 첫 번째 착공을 하고 나머지 2년에 착공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의 경매, 공매 등으로 해서 대수요건을 상실할 경우에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할 수 있다는 규정, 임의 규정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은 60일이죠. 60일. 15일은 사용 검사 일자입니다. 그래서 60일로 바꿔주시고요. 네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에서 사업계획 사업 시행이 되고 승인받은 몇 년? 5년 내에 착공하는 거죠. 5년 착공하고요. 그리고 공구 분할이 있을 때는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주택 사업에서 해당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자 우리가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특특 시군이고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 대장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일 때, 토지주택공사일 때, 그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LH에 자회사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국장이 승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7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주택 토지 수용 사용. 주택법에서의 주택법상 토지 수용이죠. 네, 관한 문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토지 수용을 사용은 국민주택을 건설한 국민주택 사업을 건설한 땅을 만들 때, 좋은 일 할 때 수용한다. 맞죠? 등록사유 사업지는 주택법엔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법에 민간 수용이 안 되고 공공만 수용할 수가 있어요. 토지 수용 사용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건 공익사업의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택법엔 사업계획 승인을 공익사업엔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 인정으로 보고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재개 신청은 원래 1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 기간 내로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죠. 1년이 아니고 사업 시행 기간 내로 합니다. 78번 보겠습니다. 주택법 마지막 문제네요. 주택법상 공급질소 교란금지네요. 공급질소 교란금지가 하나 문제입니다. 공급질소 교란금지에서 딱지 매매 금지인데 딱지 매매 금지에서 분양권이나 이런 건 전매인데 그렇죠? 분양권이 아니라 뭐예요? 조합의 지위 같은 거는데 상속하고 뭐예요? 저당은 허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입니다. 예외. 딱상적. 참고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자, 주택상한테나 입주자 저축증서 등은 양도 양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맞죠? 양도 양수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를 권등을 가져오는 일체 행위를 말하며 저당도 포함해서 저당하고 상속은 제외합니다. 답은 2번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증서나 질 양도 양수에 대해서는 진짜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사업 주체가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한 적이 지급한 때에 사업 주체가 주택을 취득한 것도 보고요. 형사처분은 3년에 3천이고 10년간은 뭐예요? 청약시장에서 당첨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10년. 그 다음에 농지법 문제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상 주말 체험 용농에 관한 문제예요. 틀린 것은 주말 체험 용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 여가를 활용하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연식물 재배하는데 주말 체험 용농을 하고자 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주말 체험 용농도요. 우리가 78번에 이제 주말 체험 용농 79번. 네, 일단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하고요. 세대를 합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지증은 요합니다. 농지증을 필요로 하고요. 단 이제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농지증은 필요로 합니다. 경영 계획서만 필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주말 체험 등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천 미만 맞죠? 세대 합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할 수도 있어요. 주말 농장으로 주말 체험 농농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말 체험 농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농민이 농가주택 증대를 해서 주말 농장 하는 사람의 땅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말 체험 농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농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처분 명령이 들어갑니다. 1년 안에 그렇죠? 예, 1년에 처분.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요.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처분 명령이 나오고요. 처분 명령을 갖다가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 강제금이 나와요. 몇 퍼센트? 20%씩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매년. 횟수에 제한 없이 20%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80번 문제는요. 농업진흥지역이네요. 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네요. 자,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하는데 원칙적으로 누가요? 시도, 지사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만 지정하고 주의할 것은 뭡니까? 녹관농자는 농자에만 하고 특별시의 녹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만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80번까지 모두 맞췄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에 충실해서 일단 일정한 성적에 빨리 이제 여러분이 50점에 6점 사이까지 도달하시면 그다음에 회독을 늘려서 그 점수를 유지하는 쪽, 50, 60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다른 과목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년 만에 합격하시거나 단기간에 합격하실 분들은 공법에서 양을 늘리지 않고 일정한 양을 회독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 문제 푸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기본적인 내용 문제 적어도 3번 이상 복습하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평이한 문제로 다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